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공포학과로 신기하면서도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보다 보면 미친 과학자, 미치광이 천재과학자가 나오고 세계에 위협을 가하는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실제 이야기를 제보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지만 그만큼 재밌습니다. 가시지요. 안녕하세요. 평소 공포학과를 재밌게 보다가 제보하고 싶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영상들은 귀신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보낼 사연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동안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공포학과님, 그리고 영상이 올라오고 시청하실 여러분은 영화에 나오는 매드 사이언티스트, 미치광이 천재과학자가 주변에 있었다면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부록을 바라보는 나이인 제가 12년 전인 2010년 대학원생 석사과정 시절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생명과학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원도 생명과학 쪽으로 진학했습니다. 잘 나가는 명문대는 아니고 지방대 중에서 조금 이름 있는 곳이어서 보통 졸업한 학생이 자대 대학원에 진학을 많이 합니다. 가끔 타대학 출신이 오기도 하지만 저는 자대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연구 주제 이런 거 잘 모르고 대학원이 어떤지 잘 모르고 대학원 지원할 때 학부 시절 친한 선배가 있는 실험실로 가게 되었죠. 대학원 입학하고 9시 출근, 최소 밤 11시 퇴근, 휴일도 없는 월화수목 금금금, 최저임금보다 못한 월급 등등 힘들게 지냈습니다. 생명과학 쪽은 우리가 생물한테 맞춰야 됩니다. 세포한테 밥 주고 동물한테 밥 주고 우리가 실험체에 맞춰야 되죠. 지도 교수님한테는 매번 깨지면서 그렇게 1년이 지나서 2010년 3학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졸업하고 제가 실험실 방장이 되었죠. 랩장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방장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괴팍해서 그런지 박사과정으로 진학하는 선배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실험실은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실험실입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연구용으로 많이 쓰이고 많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실험실이라 그런지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인지 남학생들만 있었죠. 제가 곧 3학기차, 후배 2명은 곧 2학기차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실험실 분위기 자체는 그리 삭막하지 않고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자는 주의였죠. 저는 후배 2명과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다르고 후배 2명은 알아서 본인 할 일을 잘하는 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3학기차 3월 시작 전인 1월 달에 신입생이 우리 실험실로 왔습니다. 대학원은 입학하기 전에 컨택하고 실험실에 출근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입생을 처음 봤을 때 제가 느낀 이미지가 말로 표현하기 조금 그렇지만 이과생 이미지였습니다. 그 신입생은 특이했던 게 학점은 3.0 초반대고 토익 같은 공인 영어 성적도 낮았습니다. 성적도 낮은 친구인데 왜 뽑았을까 생각했지만 어차피 연구 잘하는 친구는 따로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다만 신입생이 조금 특이했던 건 전공 관련 논문도 많이 보고 지식도 많더라고요. 학부 때 공부 잘하는 애들도 대학원 와서 논문 한 편 본다고 쩔쩔매거든요. 밤새워서 읽어도 영어로 전부 되어 있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신입생은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금방 이해했습니다. 신입생이 출근하고 나서 제가 사수로서 그 친구에게 실험을 알려줬습니다. 바이러스로 세포에 감염시키는 것과 동물에 감염시키는 것 등 이것저것 알려줬죠. 세포에는 그냥 배양액을 뿌려놓으면 아데노바이러스가 알아서 감염해서 나중에 세포 안에서 증식하면서 터져나옵니다. 원심분리로 돌리면 무거운 세포 찌꺼기는 밑에 가라앉고 가벼운 바이러스 입자들이 위에 떠오릅니다. 그걸 피펫으로 채취하고 마이너스 20도의 냉동 보관했다가 풀어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죠. 다시 사용할 때 계속 세포에 감염시켜 증식해서 양을 많이 얻을 수도 있습니다. 동물에는 쥐꼬리 혈관에 정맥 주사해서 감염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친구는 실험은 열심히 하는데 데이터 결과가 진짜 안 나왔습니다. 물론 생물 실험이라는 게 한 번의 영화처럼 뚝딱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잘 안 나옵니다. 100번에서 한 번 나오는 것도 있고 매뉴얼대로 실험해도 안 나오는 게 많아요. 이 때문에 지도 교수님한테 쌍욕까지 먹으면서 혼난 적도 있었는데 신입생이 기분이 안 좋고 해서 다 같이 고기도 먹으면서 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스마트폰이 나왔을 시기인데 제가 기분을 풀어주겠다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얘기해도 그 친구는 별다른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없이 술만 마시고 있는데 문득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형, 에볼라와 인플루엔자 둘 다 갖춘 바이러스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이 친구가 말한 의미를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신종플루가 그 이전에 유행이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신입생 이 친구가 유행 따라 신종플루를 연구하고 싶어 했는데 우리 방에서 다른 연구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싶어서 약간 기분이 나빴죠. 야, 우리 방은 아데노바이러스 연구하는 실험실이잖아. 나니까 들어주지 교수님 있는 데서는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교수님들은 보통 본인 연구 주제 이외에 다른 얘기 꺼내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다른 연구 주제가 교수님의 연구 주제보다 핫하다, 인기 있다는 뉘앙스를 조금이라도 비치면 엄청 기분 나빠하죠. 이건 저희 지도 교수님 말고도 다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약간 욱했지만 일단 당장 화를 낼 순 없으니 그날 자리를 잘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제가 그 신입생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90%가 넘고 온몸에 장기가 썩고 피가 계속 나면서 죽는 매우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영화에서 단골 소재로 나오죠. 그런데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세균과 달리 숙주가 없으면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숙주가 죽으면 바이러스도 소멸하기 마련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매우 낮은 대신 호흡기로 빠르게 전염되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즉, 신입생이 물어본 건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사율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전염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으면 어떨까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얘가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4월달부터 걔가 세포 배양을 매우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원래 우리 프로젝트에서 쓰는 세포들 말고 액체 질소에서 여러 종류의 세포들을 꺼내 풀어서 배양시키고 있더군요. 저는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열심히 하나 보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거에 비해서 매주 랩미팅 때 결과 발표를 약간만 하더군요. 솔직히 실패한 실험 데이터라도 많이 발표를 해야 지도 교수님이 욕하면서 그래도 열심히는 했다는 뉘앙스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입생은 우리가 쓰는 실험 재료 3배 이상 쓰면서 데이터 발표를 거의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교수님이 계속 그 신입생한테 재료비가 얼만 줄 알아? 무조건 열심히 하지 말고 생각 좀 하면서 해. 욕하고 하다가 결국엔 그 신입생이 그만두게 됩니다. 데이터 발표는 조금밖에 안 해도 실험 소모품들이 떨어지면 주문을 해야 되니까 교수님이 보고 알게 된 거죠. 교수님이 방에서 신입생한테 정말 심한 욕을 한 게 결정적이었는데 그 정도면 신입생은 솔직히 우리 분야 쪽에서 가긴 글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신입생이 그만두고 2주 정도 지나서 공용사육실에서 쥐들이 10마리 이상 한 번에 죽었습니다. 사육장은 밖에 있고 쥐 포함 다른 동물들도 100마리 넘게 있습니다. 사육실은 바로 실험할 수 있게 학과 내부에 있는 조금 작은 규모를 의미하고 몇십 마리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사육실에 있던 쥐 중에 몸에 손댄 상처는 없는데 피를 흘린 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모여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누가 사육실을 썼냐고 범인을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어제 마지막으로 사육실에 먹이를 주러 갔던 사람이 말하길 온도나 다른 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꺼내서 죽이거나 쥐들에게 해를 가한 흔적도 당연히 없었고요. 적어도 털이라도 날렸어야 됐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죽은 쥐 몇 마리를 해부했는데 웬걸 장기들이 전부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쥐들이 먹는 물병에 독극물이라도 넣었나 조사했지만 보통 화학물질이면 색이 보여야 되는데 물이 투명하더군요. 그래서 알코올이나 포름알데히드인가 싶었지만 당연히 이런 건 냄새가 심해서 쥐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일 만에 사육실에 있던 모든 쥐들이 비슷하게 죽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들한테 가서 화를 내고 난리를 쳤지만 다들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대답할 뿐이었죠. 결국 업체 불러서 소독 작업까지 하고 CCTV까지 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근처 원룸촌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학교에 가던 도중 길고양이 몇 마리가 죽어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난리 나겠지만 그때만 해도 고양이를 싫어하는 누군가 살충제를 놔서 고양이들을 죽인 줄만 알았습니다. 며칠 뒤 그만둔 신입생의 컴퓨터에 있는 연구 데이터가 필요해서 컴퓨터를 켜봤습니다. 바이러스 실험 데이터를 참고하려고 파일을 찾고 있었는데 파일 중에 이름 맨 앞에 느낌표가 들어가 있는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열어봤다가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유전체 서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체 서열,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논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관련 논문 등이 있더군요. 그리고 인터넷 방문 기록을 보니까 개, 고양이 혈액에 주사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개 주사, 고양이 주사 등등 우리 실험실은 쥐에 주사하는데 개, 고양이를 왜 검색했는가 의심스러웠죠. 그리고 연구 목적으로 다른 생물이나 바이러스 유전체 제작해주는 해외 업체가 있거든요. 바이러스나 아니면 특정한 유전자 발현하는 유전체 서열 같은 거를 맡기면 제작해줍니다. 보통은 이미 알려진 유전자들이면 값이 싸고 새로운 유전체 서열이면 맞춤 제작해야 돼서 가격이 비쌉니다. 그 신입생 컴퓨터에 유전체 제작해주는 업체 방문한 게 남아있었습니다. 로그인도 그대로 되어 있었는데 업로드했던 파일명을 보니 아데노바이러스 유전체와는 완전히 다른 서열 정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서열 정보인가 저도 알 수 없었는데 다른 실험실의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형에게 물어봤죠. 보통 이런 유전체 서열을 입력하면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 결과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결과가 안 나오더군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 형이 유전체 서열을 부분 잘라서 입력해보니까 놀랍게도 에볼라 바이러스 서열 일부, 인플루엔자 서열 일부가 식별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중간중간 불필요한 서열들이 끼워져 있었고요. 저는 그 신입생이 전에 술 마실 때 했던 얘기가 떠올라서 놀랐고 그 박사과정 형은 다른 의미로 놀랐습니다. 야, 이거 네가 제작한 거야? 아니요, 저번에 잘린 그 친구 컴퓨터에서 나온 거예요. 걔만 썼어? 중간에 다른 졸업생이나 교수님들이 들려서 이 컴퓨터 쓴 적 없었어? 아니요, 무슨 일이 있어요? 걔 어떤 애였어? 열심히 하긴 했는데 데이터는 안 나오는 애였어요. 실험은 못할 수는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실험 디자인은 겁나게 잘하는 놈이야. 거의 박사급인데? 네? 왜요? 내가 너희 방처럼 바이러스 하는 방은 아니니까 바이러스는 관심 없거든. 근데 다른 유전자 또는 다른 생물종의 유전자들을 그냥 레고 조립하듯이 끼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된다고. 너 석사 3학기 차니까 프로모터 알지? 네, 알고 있어요. 서로 다른 바이러스의 프로모터 2개를 한 번에 작동되게 끼워놨어. 프로모터라는 게 유전자를 발현시켜주는 스위치 같은 겁니다. 이게 유전자마다 발현하는 프로모터가 다른데 신입생은 프로모터 다른 거를 각각 위치에 맞게 끼워 넣은 거죠. 원래 바이러스의 전체 유전체는 매우 길거든. 그래서 그거 2개를 한 번에 이어서 맞춤 제작을 못해. 크기 제한이 있어서 중간중간 필요한 유전자들만 끼워 넣었어. 그리고 중간중간 필요한 유전자들 사이에 서열을 보면 불필요한 서열들이 있잖아. 그것도 간섭을 잘 안하게 잘 제작해놨어. 불필요하게 끼우는 것도 중간중간 필요한 유전자들한테 영향 안 주게 잘 제작해야 되거든. 그래서 너가 사이트에 검색했을 때 어느 유전자인지 식별이 안 된 거야. 걔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고 제작한 거야. 물론 제작한 거를 직접 구입해서 실험에 효과가 있는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그 형이 서열들을 쭉 보고 검색하면서 뭔가 알아낸 게 있는지 또 놀라더군요. 야, 내가 바이러스는 잘 몰라도 너희 방에서 하는 아데노바이러스는 사람 포함 다른 생물들처럼 이중나선 DNA지? 예, 맞아요. 저기 있는 바이러스 유전체 구조 어떻게 되어 있냐? 저도 잘 몰라서 찾아보다가 에볼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둘 다 음성 외가닥 RNA라는 걸 알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사람 포함한 모든 생물은 이중나선 DNA가 유전체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이중나선 DNA, 단일가닥 DNA, 이중나선 RNA, 에이즈같이 RNA에서 DNA로 거꾸로 만드는 레트로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이처럼 유전체가 다양하죠. 둘 다 단일가닥 RNA인데요? 그 형이 잠시 보고 있다가 와, 미친놈이네
라고 하더군요. 단일 가닥 RNA 바이러스는 제작할 때 원래 서열에 반대되는 서열로 제작해야 됩니다. 이건 바이러스 하는 애들 말고 분자생물학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건데 박사과정 중에서도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걸 다 고려해서 제작 주문했다는 말이죠. 그 형이 조금 황당해하면서 재밌는 애였네 이런 식으로 몇 마디 하던 중 저희 지도 교수님이 또 와서 욕을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형이나 저나 빠르게 다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시약회사 판매하는 대리님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리님이랑 밖에 나와서 식사하던 도중 대리님이 문득 이상한 얘기를 하더군요. 혹시 저번에 있었던 땡땡땡 선생님 있잖아요. 어떤 걸 주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구비 말고 개인 사비로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개인 사비로 구입하는 거니까 영수증은 교수님이랑 같은 방 실험실 사람들 모르게 하자고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뭐라도 구입해주면 좋은 거니까 그 선생님이 실험실 말고 밖에서 만나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거 판매했습니다. 돈이 200만 원이 넘을 건데 돈이 많은 선생님이었나 보네요. 뭐 구입했는지 아세요? 저희 회사 과장님이 알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신입생이 제작 주문한 그걸 주문해서 진짜로 구입한 거였습니다. 해외라서 주문한 거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 주문한 게 도착한 시기도 걔가 갑자기 세포를 많이 배양한 시기와 같더군요. 당연히 저희는 몰랐고요. 솔직히 이걸 교수님에게 말하는 게 맞긴 했지만 또 쌍욕 먹을 거라 알기에 그냥 묻고 넘어갔습니다. 결국 신입생이 많은 세포에다가 실험한 게 자기가 구입한 에볼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섞인 유전체로 실험했다는 것이 확실했지만 말이죠. 시간이 지나 저는 4학기를 앞두는 시점이 되었고 졸업 준비를 한다고 날밤 새면서 논문 심사가 통과되어 겨우겨우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졸업하고 나서 교수님이 3달 정도만 더 있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석사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4월쯤에 새로운 신입생이 오면 좀 가르쳐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입생에게 이것저것 알려주게 되었는데 예전에 그 신입생이 쓰던 컴퓨터를 이 친구가 쓰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내용들을 지워주려고 하다가 예전에 봤던 신입생의 파일들을 또 보게 된 겁니다. 당시 박사과정 형과 봤던 내용 외에는 추가로 보진 않았거든요. 별로 할 것도 없겠다 그 파일을 꺼내서 이것저것 검색해봤는데 TIM-1이라는 유전자가 나오더군요. 문제는 이건 바이러스 유전자가 아니라 사람 유전자입니다. 대체 왜 바이러스가 아닌 사람 유전자를 제작해서 넣어놨을까 고민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검색해보니까 TIM-1이라는 유전자가 에볼라 바이러스가 인식하는 유전자인 게 바로 일주일 전에 처음 밝혀져서 논문이 나왔던 겁니다. 사람 유전자까지 일부 발현하면 TIM-2를 발현한 세포들도 억지로 발현시켜서 바이러스가 감염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 생물종의 유전자를 짬뽕해서 제작하면 세포에 감염 실험할 때 효율이 떨어지고 진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실험할 때 세포에 궁합이 맞는 단백질이 없으면 인위적으로 그 궁합 맞는 수용체를 많이 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과발현이라고 합니다. 걔는 그 당시 제작한 유전자 끝부분에 사람의 TIM-1을 넣었던 게 과발현시켜서 감염이 잘 되게 만든 거죠. 바이러스의 유전자들과는 관섭안하게 그 사이에 불필요한 서열들을 엄청 많이 끼워서 거의 끝부분에 만들었던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이 들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인식하는 수용체는 2011년 처음 밝혀져서 논문으로 나왔거든요. 신입생이 제작했을 당시는 그보다 훨씬 전인데 그걸 어떻게 알고 했는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전에도 에볼라 바이러스랑 TIM-1과의 관계를 실험한 논문들은 조금 있었는데 2011년 논문으로 나오기 전에는 정확히 증명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 확률을 감안하고 한 건지는 몰라도 정말 놀랐습니다. 그 신입생의 느낌표 자료만 빼오고 싶었지만 지금 신입생도 보고 있고 나중에 괜히 의심스러울까봐 일단은 내버려뒀습니다. 지금은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지만 문득 그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육실에서 죽었던 쥐의 혈액을 채취해서 유전체 서열 분석을 했더라면 만약 그렇게 분석한 서열이 그 친구가 제작한 유전체 서열과 같았더라면
그러면 그 친구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에볼라 플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만드는데 성공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엄청난 치사율을 가짐과 동시에 감기처럼 쉽게 전염되는 바이러스를 직접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이 분야를 전공하고 있을까요? 지도교수와 문제가 있어서 이쪽 분야에 일하기는 힘들 것 같지만 만약 계속 있었다면 지금도 자신이 꿈꾸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최근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문득 그때의 생각이 새록새록 떠올라 제보를 해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실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만약 제보자분의 말처럼 엄청난 치사율과 전염성을 동시에 가진 바이러스를 사람이 만든다고 하면 진짜 무섭긴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넘겼는데 만약 대부분 죽게 된다면 말 그대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죠. 신입생이 저런 걸 혼자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